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민족의 어떤 정신이나 머리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역사 교육은 특히나 더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나타난 그 교학사 교과서 그 문제를 보면 엄청나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민족 정신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다음에 계승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그 민족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 우리 역사 속에 그게 없다라는 거. 그나마 기존의 틀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논리나 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역사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에 기술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그 다양성도 존중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 견해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 타당한 이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알듯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이 단도사관에 의한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형편없이 일그러지게 돼 있었죠. 이승만이 영웅이다. 건국 대통령이다. 박정희의 혁명은 윤보선,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도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것이 보편 타당한 얘기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묘하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극한적인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죠. 그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수십 년간을 이어져 왔어요. 그 이념 대립이라는 그 이념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교학사 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걸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 하면은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집필됩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의 책자들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집필 과정에서는 서로 상의를 안 해요. 상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온 거 보면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르고 집필자가 달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교과서를 써도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집필된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한 50여 명이 되는 그 위원들이 검정심의위원이죠. 검정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검정을 진행을 하죠. 그 검정을 진행을 하는데 검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은 검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너무 편향적이다, 이건 뭐 수정해도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탈락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한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수정해라, 이런 내용을 좀 바꿔라, 이런 권고사항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한번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수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고 대부분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작년에 그 조선일보 보면 남로당식 사과입니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것이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변화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교과서의 그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바로 전 정권이 그들의 한편이었던 이명박 정권이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그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빠르게 움직인 거죠.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국절 만들겠다고 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보편성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그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그 완전한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저걸 믿어봐야 돼요. 이 교학자 교과서를 만든 그 집필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입니다. 근데 한국현대사학회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교육과정 그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 게 2009년도죠. 예. 2009년도인데 이 현대사학회는 201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아,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3년도에 책이 나왔으면 완전히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자꾸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맞나요? 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걸 좀 화면이 커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교학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걸 확대를 해야 글씨가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뉴라이트의 생각이 반영된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2009년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 교과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 만들기 이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대한 교과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더 우편향적인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쪽이 좌편향이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좋아요. 좌편향이라고 쳐도 자기들은 이거는 아주 엄청난 우편향이잖아요. 아주 극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무작정 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일 그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 김구를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는 표현 하나로 딱 정리할 수가 있나요? 물론 광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테러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죠. 그 김구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과연 테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에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그 역사가 중요하고 또 교과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향적인 한 가지 의견만 딱 달아서 그걸 좀 밀고 나가는 것. 그런데다가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식민사관이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심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학계는 형편없이 그 식민사학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그 함몰돼 있고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자기 혼자 바른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식민 사건에 대해서 단호히 대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예, 명성황후 관련입니다. 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교학사 교과서인데, 그 190조 타력탐구에서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인 범죄자인 고바야키오 히데오, 이게 그 해고록이 있어요. 그 민우 조락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9줄에 걸쳐서 실었는데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궁중의 중심인 민미를 제거하여 러시아에 결탁할 당사자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파군을 제거하고자 도모한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어떤 본말을 적은 게 아니고 거기에 가담했던 범죄자의 어떤 그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래놓고 도운글에서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일본인이 명성황후의 시해 과정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다. 생각해보기라는 안에서 학술 문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냅니다. 도대체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명성황후 살인자의 회고록을 근거로 당시 시행하는 정책이 모두 민비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런 답을 유도를 해서 도종은 멍청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유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절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부 갖다 붙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회원 하나가 지필진이 일본의 시각에서 살해범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명성황후 시해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과서가 일본에서 나왔더라도 일본 정부조차 살인범의 해명들을 쉽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현대사학회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장했던 사람입니다. 교육희망과의 인터뷰에서 시의 가담범의 글을 제시한 이유는 일제 극악한 중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면서 동모 시의 범의 해명 기회를 줬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생각이 없다. 작년 8월 얘기입니다. 이어서 학습 문제의 제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질문의 의도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극악한 방법을 쓴 사실을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런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오해를 가질 만한 여지가 있다면 교과서 인쇄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잘못됐으면 고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리저리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요게 책 그대로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금방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 것을 대처할 길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비상수단으로 양국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편의 손을 절단하여 양자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다시 말해 궁중의 중심이요 대표적 인물인 민비를 제거하여 러시아에게 결탁할 당사자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그간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중 그 지무와 수완에서 민비보다 나은 자가 없었으니 민비는 실로 당대 최고의 중거리였다. 이 점을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학원을 제거하자 도모한 것이다. 의미사변에 대해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설하고 쓸 수 있는 길을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이 의미사변 전체 설명에 대신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각해보면서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중근은 그예요. 이 어느 책이나 뒤에 보면 그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진에 안중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서시에 등 그 15가지 재상에 대해서 보복을 위해 이토이히로 부문에 처당한 독립투사 안중근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색인에서 이름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책은 다른 친일 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요 실제로 애들이 공부하다가 자기 모르는 거 빨리 찾으려면 사진을 보고 찾게 돼 있는데 안중근은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교학사 교과서 말고 나머지 7개의 교과서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었죠. 빠질 리가 없죠. 실제로 이 안중근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써놨어요. 교과서에. 안중근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평화론을 얘기해두고 있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대두고 있고 굉장히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7쪽에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1909년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법정에서의 어떤 의연한 모습,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사진까지 첨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국 역사교사 모임 소속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전에 만든 역사책에서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이번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안중근을 소개했지만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의 서술 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점잖게들 얘기하죠. 보면 우리 같으면 막 욕을 할 텐데 이 공식적인 인터뷰 들어간 내용들이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되게 점잖게 해.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집필했던 아까 얘기했던 권영 교수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 목록에서 안중근이 빠진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누락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중근 같은 중요 인물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수정 기회가 생긴다면 수정을 하겠다. 생긴다면. 예. 그리고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중근에 대해 테러리스트라는 시각을 가지고 내용을 축소하거나 이름을 제외했다는 주장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안중근이 어디 들어가야 되죠? 안녕이다. 요 안시소. 안압지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안중식 안중식 전에 안재홍하고 안중식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봐도 분명하게 안중근이 들어간 자리에 안중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안중근 같은 사람 딱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데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교학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교과서 대단한 주요학사 연표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수립이 그 역사 연표에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과 민주공동의 정계라는 대단원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인 231쪽에 실린 주요연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을 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그거 대신 105인 사건 1911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강복군 정부 수립 1914년, 진단학교 조직 1934년 이런 거는 연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대신 이승만과 1948년 건국절을 강조하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집필자는 제한된 지면 분량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거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교학사 교과서 부분은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전부 팩트를 모은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안 하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1919년 3.1 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서 3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 했다. 바로 어제가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 예.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 수립일을 역사교과서에서 뺀다는 거, 근현대에서 뺀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헌법 전문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뺀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묘사한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써놨고, 임시정부를 만약에 빼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또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다. 해당 내용을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이 사람은 이제 자유교육영학 상임대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연표에서 한 연도에 2개의 사건을 실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에 따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가운데 하나인 3.1운동만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원래 여러 사건을 연표에 제시했는데 편집에서 많이 빠졌다. 하지만 애초 집필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넣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많이 들어봤죠. 이승만과 건국절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억측이다. 그러면서 교과서 본문에는 임시정부 수립 관련 내용을 많이 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이명희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을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판하는 쪽의 내용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들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합의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노력에서 그동안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등은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그랬나요? 이런 남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상당히 남북 이산가족 교류도 있었고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광릉도 만들었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육자회담에서 당당하게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한 국가로 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딱 잘라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북한 문제 우리가 껴들 여지가 있었나요? 왕따당했죠. 그리고 우리랑 북한 문제 논의하자고 하는 나라가 있었나요? 맞죠.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기득권, 외교적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강점을 스스로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리베르 스쿨의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이산가족 방문단의 서울 평양 동시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이 이루어졌고 경의선 복원 착공과 개성공단 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과 최남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승만과 최남선 관련 부적절한 학습 문제 제시도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요. 지필기는 4.19 혁명으로 물러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실은 뒤에 하야를 결정하면서 무엇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사였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학습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야 성명을 실은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이승만이 하야는 그 이유를 써야 되는 거지 하야 성명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승만의 근심거리까지 찾아내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정답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자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담화문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논리,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키는 거죠. 그가 하야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왜 하야를 했는지, 아직까지 꼬인 역사 제대로 못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민특위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부일 역적했던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경찰, 군인들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교학사 교과서는 육당 체남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문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라는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체남선은 이미 1949년도에 금방 전에 얘기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기소된 친일 문학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면 어떤 상 줘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생뚱맞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일 활동에 대해서 어떤 거를 내리는 게 적절한 것인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근거에 판단해보자 하는 학습 문제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함께 제시한 표는 최남선의 주요 공작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친일 활동에 대한 친일 활동이라고 돼 있는 칸은 빈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공적만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친일은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명희 교수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최남선과 같은 친일 행위자들도 분명히 공로가 있으며 공과에 대한 균형 있는 우리 서술에 대해 편향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합당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앞으로도 교과서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시킨 8개 교과서가 하는데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1965년 한일협정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친송 논란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고교 한국사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2017년부터 수능 필수 과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작년 8월 30일 날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사 수정보관 대조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위기용 간사가 분석한 문서를 종합하면 교학사 교과서는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가 맺은 한일협정에 대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기술했다. 당초 배상은 해결되었다라고 기술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란 말을 넣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은 지금 그 뭐죠? 일제가 강점기 때 했던 수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강제 동원 됐던 그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나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4쪽에 보면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기술인데요. 5.16에 대해서 번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지만 곧바로 이제 뒤에 물타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생도도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 이런 내용을 잔뜩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16 군사 쿠데타가 굉장히 합법적이고 좋은 무방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찬성했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은 비상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 하지만 불가피했다. 이 내용을 또 덧붙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그거죠. 5.16 군사 쿠데타는 어쨌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시행한 그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 맞잖아요. 국가 반영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요즘 그 이석기 그 국가내란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석기는 하지도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고 갔다. 실제로 유신헌법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한 겁니다. 그리고 순전히 그들의 그 권력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그게 국민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독재의 어떤 그런 그 심각성을
자꾸 이렇게 해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교과서에는 한식 세계화 사진이 딱 올라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그러니까 한식 세계화 사진이 대표적인 세계화라고 서술을 해놨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다 잘했다고 써놓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법치 규범의 약화, 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안보 소홀 이런 걸 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그것까지 아주 다 그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서술이고 보수 정권의 반은 쏙 빼고 한식 세계화는 사실 감사받았죠? 네. 예, 감사받고 그거 완전히 엉터리고 해먹은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인데 어떻게 한식 세계화가 이 대표적인 세계화 사실은 예,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고요. 통영에 딸 얘기 아세요? 남편 오남일이가 탈북하자 이제 부인도 요섭 수용소에 갇혔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뭐 북한 주민은 쥐를 잡아먹는다. 이런 사진까지 교과서에 게재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제는 1944년도에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1세에서 40세 여성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 한국 군수공장에서 일했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 일대 필리핀 군기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위안부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이 발표되고 나서 했고 일부 여성들에게만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1937년도에 이미 난징 대학살 이후에 대대적으로 몰고 갔었던 거죠.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거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본격화됐었고 공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위안부로만 전적으로 위안부용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등 대규모 민족자본으로 평가하고 일제강점기 형성된 기술자, 상공인, 기업가 집단이 결국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제로부터 시간 사유의 합리화를 강요받았는데 그 내용은 약속 시간을 지킬 것,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간 못 지키고 약속 안 지키고 효율적으로 못 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여기 논란이 되는 건 친일행위자로 인정받고 반민특위에 구속됐던 사람들을 마치 일본 자본과 경쟁한 민족 자본인 것처럼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부분은 마치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혼동을 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 민족 자본 씨가 말랐었습니다. 일본의 자본이 80%였고요. 국내 자본이 1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거는 여러 자료에 보면, 현대사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무슨 기업 활동을 하거나 이러려면 전부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민족자본 그 허락받는 거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온전한 기업 활동 하기도 제가 불가능했던 그런 때의 얘기를 가지고 마치 진짜 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독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승만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사를 과는 빼놓고 미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공을 아무리 높게 쳐도 그의 과도하게 그 서술에서 잘못된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대의 역사 같으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된 사서에 의존해서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근데 100년도 안 된 몇십 년 전의 얘기를 이렇게 엉터리로 기술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 그 이용석 의원이 8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1월 검정심사 신청본은 외국 편파 내용이 도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신군부의 공수부대에 의한 과잉 진압을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한 것만 기술을 해서 계엄군의 투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선우를 바꿔서 거꾸로 기술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진압군의 발표 사실은 생략하고 계엄군의 투입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5월 10일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6월 20일 접수된 수정본 역시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7월 8일 재보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군사정변 직전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큰 저항을 받지도 않았고 뭐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해서 검정심의위원으로부터 5월 10일 서술 내용 재검토를 요구받았음에도 관련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검정위원회의 그 보완 요구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체적이 못했다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5월 10일 보완 요구 내용을 보면 단지 서술 내용 보완 요망 요것만 딱 썼습니다. 뭘 어떻게 수정을 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요망. 그냥 수정 요망입니다. 요거 옛날에 5.16 당시의 그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 교육부나 그 검정심의위원회도 투명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정권에 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검정신천본에서 명성황후를 중전 민씨를 쓰고요.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과 명나라의 복무역을 조국무역이라고 쓰고 있고 친일 인사로 판정받은 김성수를 민족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요구를 받고 삭제를 했지만 이 김성수를 여전히 이 민족주의자라는 단어만 뺐을 뿐이지 이 찬양적으로 기술을 하고 또 친일을 미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기원에 있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여러 집단이 공동체로 조직화되고 황하 문명권의 확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000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학사 교과서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 기원에 대한 건데 사실은 그 황하 문명에서 비롯됐던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황당한 거죠.
이 오히려 황하 문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명이었다라는 건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학계 정설을 무시한 엉터리 학설이 엄청나게 오류를 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필의 기본조차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아까 초기에 얘기했지만 수많은 역사 교과서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필이 되는데도 또 각자의 지필자들이 전부 따로따로 쓰는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은 그런 객관성과 보편성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이 교학사 교과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황하문명에서 파생된 이런 것을 기술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이 마치 중국 문명 확대에 따른 이 파생물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세기경 북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부여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는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발전하였다.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했으며, 이렇게 해서 22페이지 쪽에 22쪽에다가 기술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삼국지 동이전에서 보면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하다는 서술을 변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여 지역이 그렇게 넓고 평탄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넓고 평탄하기는 했지만 이 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이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가 한반도 지역이었다는 기술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을 경우 중국과의 고대사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주는 한민족의 고토라는 한국중 입장을 뒤집고 중국의 등국공정 논리에 그대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도 오리투성이었는데요.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들과 둘이 닿지 않았던 이교보는 해가면서 이교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71쪽인데, 그리고 의창은 흉년동의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한 사회 정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74쪽에 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규보는 향리 출신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미 호분왕조의 중앙관직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창이라는 것은 사회 정책이 아니고 그 정책을 담당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갖다 옮겨놨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심사본 내용, 그 다음에 수정부한 권고사, 그리고 수정부한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심사본 내용에 보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었다. 서술 내용 수정 권고.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전부 이거예요. 설명문안 추가, 서술 내용 재검토, 서술 내용 수정 권고 이런 식인데,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그래요.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은 이제 잔뜩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학설에서 허용하기 힘든 새로운 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대한 기술인데요.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대두하였으며, 이들 유교와 불교가 풍수지리 사상과 결합되는 사상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47쪽에 있습니다. 근데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 잡은 것은 7세기 신문안 집권 무렵이었던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현재 많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처럼 서술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교과서로 배워서 시험 본다면 다 틀리는 겁니다. 교합사 교과서의 문제점이 지금 아무 정체성의 문제니 뭐 이런 역사 왜곡의 문제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저걸 거예요. 딴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면
우리 애들은 이 책으로 공부해서 다 틀릴 것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발행한 후쇼사 교과서. 근데 그 후쇼사 교과서보다도 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봤던 우리 여기 요거 있죠. 이겁니다. 근데 후쇼사 교과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300권 정도인데 여기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거의 한 600권 가까이 됩니다. 그 어떤 논란의 여지가 많을 서로 쌈질만 하게 될 만한 것들은 빼고 누가 봐도 확실하다 싶은 것만 잡은 게 580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제 그런 시비거리 다 빼고 내놓은 게 298개라고 해놨잖아요. 완전히 여기 써놓은 대로 후쇼사 쪽이에요. 그리고 전근대사 부분을 다룬 1단원에서 4단원까지가 94건, 일제강점기 부분을 다룬 5단원은 125건, 근현대사 부분 6단원이 79건입니다. 뺄 거 다 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해경에서 이제 최근 언론이 지적하는 뉴라이트식 세계관, 이념 편향의 사례 발표 비중을 줄였습니다. 사실 오류만 지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역사연구회장으로 역사 4단체 회장을 겸하고 있는 한식 연세대 교수는 제가 지적한 것 중 북한 언급 하나도 없었다. 만약 여기서 얘기하면 이석기 얘기로 빠질 거다. 그래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것만 추려서 온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교과서 254쪽에 보면 카이로 선언에서 발표한 사항들을 1945년 2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 발표된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재확인됐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1945년 2월은 얄타회담이 있죠.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대선언은 나에라시오 하는 시험 보잖아요. 여기서 보고 쓴 애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다 틀린다고 해서 농담인 것이 아니죠. 이런 교과서로 만약에 일선 학교에서 채택하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우려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수능 자체를 못 봐요. 시험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 교수는 교과서 집필자의 사실 오류가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교과서 논쟁을 두고 진보와 보수, 좌우 대결이 안 했으면 좋겠다. 역사 정의와 가치관의 차이이자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오류 릴레이 사태의 집필진의 이념 편향 성향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신철이 영재 연구교수가 기존의 교과서들은 수십 년간 써오던 역사가 있고 이를 토대로 최근 역사 교과서를 참조한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집필지는 그걸 좌파 교과서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다. 교과서는 원래 보수적이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수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 있던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집필진의 불필요한 반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평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한동대 석좌 교수인 유영익 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학계와 단체 뭐 이 시민사회가 이제 들끓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정부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데 유영익이냐? 그 사람 원로 역사학자인 거는 맞아요. 근데 뉴라이트의 중심적 지주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꼭 이 시기에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한국현대사학회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현대사학회라는 것은 2009년도에 새로운 그 역사 그 과정 이 만들 때 그때 시작을 해서 11년도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창립하고 13년도에 바로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낸 그런 단체죠. 이제 이 사람이 쓴 유영익이 쓴 이런 것을 그 책을 보면 그 학문적 업적이나 그 설명을 보면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 사람이 제일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철저한 이승만 숭배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건국절 추진위원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사람이 쓴 그 한국 근현대사론에 이렇게 보면 일제의 정치 행정이 한국의 근대화 작업을 쉽게 만들었고 민주공화제 수립과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피면서 일제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토지 제도 확립하기 위해서 걔들이 조사했나요? 우리 토지 수탈하기 위해서 했죠. 그거 엄연한 사실인데도 이렇게 아주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얘기는 또 뭐냐면 일제 덕분에 혁명 없이 민주공화정을 수립했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친일파가 학문 교육을 선도했다. 그리고 이제 그 2012년도에 이 사람이 쓴 책 건국 60년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영상시키는 위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임하사.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각하님 나오셨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죠. 2009년도에 그 대한교과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그 당시 박근혜 한나라 대표께서 가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분단이 남한의 책임이라고 하거나 6.25를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역사책으로 그린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겠느냐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즉,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를 만든 그 사람들이 바로 작년도에 그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분들과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 일본 그 일간지 중에서 발행 부수가 최다인 뭐죠? 요미우리 신문이 있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작년 8월에 이 교학자 교과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니들 일본에서 만약 이런 책이 나왔으면 어땠을 것이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합뉴스 이 기록을 보면 그 요미우리 신문이 이 일본 최대 그 판매 보수를 갖고 있는 그 보수 우익 성향의 신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설을 통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도노다마를 수정해야 한다는 또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신문이거든요. 결국 아베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죠.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지만 그 회사 설립이 뭐 국산품이 강화돼서 일본 기업과 충분히 경쟁을 했다 뭐 이렇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라업지 때 결사 집회 자유 다 제한했고 한국인 정치 참여 배제했고 신문지법, 출판법 다 이용해서 여론 완전히 장악했고 회사령 시용해서 조선 사람들 회사 설립할 때 총격부 허가 없이는 되지도 않았고 설립 후에도 허가 취소가 빈번했던 이런 때였는데 어떻게 민족 자본 성장이 가능하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민족 자본은 아까 얘기했지만 1920년대 20년대 일본 자본 80%, 조선인 자본 10%였습니다. 그건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회사 설립이 쉬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 달 생계비가 보통 51원, 65전 정도였는데 서울 재봉직공의 경우 한 달 수입이 12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 그런데 경기에 기여했다고요? 실제로 그저 방공령 사건이나 이런 거 왜 일어났습니까? 워낙 일본에서 많이 수탈을 해가서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항거했던 게 바로 방공령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우익 성향의 그 요미우리 신문조차 이러한 보도를 낼 정도로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후소사 교과서보다 더 일본 책다운 이런 책을 쓴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참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시대를 옹호하고 그 시대가 있어서 더 좋았다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그 반민특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이 광복 후에 친일 부역자들 그때 완전히 청산했어야 해요. 근데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분 자신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친일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지금에 와서는 서울 땅의 한 70% 가까이가 친일파 후손들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 어딘가 제가 통계를 봤었는데 명확한 자료를 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친일파 후손들이 재판겁니다. 지들 땅 내놓으라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명예, 각종 요지 다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여전히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자기 선조들이 자기 집안에서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데 급급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빨갱이 논리가 설치고 필요 이상으로 과거의 역사를 흠잡고 과거의 역사를 또 새로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그 신생 독립국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저희는 그 이전의 자기들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일의 역사가 마치 이 땅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처럼 자기들을 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저희는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집대성이 바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외국의 정부가 너무 심한 이런 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선열들의 어떤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진 이런 그 후손들의 상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수정됐다고 하지만 워낙 그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일단은 채택한 학교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검정 취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취소시켜 수정 권고 사항이 아니고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런 근현대사와 뗄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자기가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이 일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요.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자료를 찾다가 제가 또 찾으려니까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 사람의 이론은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었다. 우리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의 패전 부분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것인데 그걸 갖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의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지식인이잖아요. 서울대까지 나오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똑하게 강의도 잘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이렇게 하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로 한없이 멀기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참 분통 터집니다. 며칠 전에 밴드나 태국에 올렸던 얘기. 국내에서조차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서명운동? 우리 저 뒤에 계신 김희대 대표께서도 많이 올린데 저도 연락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막 올리고 계시더만요. 우리 위안부들은 자발적 성매매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미 660명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 서명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그 이후에 금년에 새로 수정돼서 나왔다는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려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7번을 다녔는데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해서 새로 수정된 책을 보고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건 못 구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는 시각, 금방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일 합방이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한일 합방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었다.
그러기 우리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패전국이 맞고 그 패전국 그 전후 그 설의에 의해서 패전국이고 남북 분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이상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책이 다시 이 손에 들어와서 수정된 부분이나 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짧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